50대 중반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익명의 공간에서 얘기를 해봅니다. 제 얘기를 들은 분들 중에서는 저를 욕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어디에라도 풀어놓고 싶어서 많이 답답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아이는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을 했고 하나는 아직 미혼이지만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재혼 부부입니다. 남편과 만나기 전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도 아이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는 호랍이었습니다. 남편과 우연히 알게 되어 살림을 합치게 되었죠. 결혼한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고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는 아이는 남편이 전부인과 낳은 아이입니다. 둘 다 제 아들이죠. 아이 둘을 독립시키니 적적함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해외 지사에 발령이 나서 저 혼자 살게 되니 너무 외로웠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다들 바쁘더군요.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이 있지만 그곳에서는 제가 흉금을 털어놓고 말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적적해서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가 보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하니 몸이 가볍게 느껴져서 좋기는 했지만 외로움이 해결되지는 않더군요. 어느 날 휴대폰을 보다가 휴대폰 어플로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니 저는 그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또래 남자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린 남자들은 제가 나이를 밝히면 대화를 중단하더군요. 그러던 중 제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상대는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어 제 아들이 된 둘째보다 어린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제 나이를 알고도 나가지 않고 저와 대화를 하더군요. 그 남자는 제 또래 여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 대화를 하겠지 했는데 대화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어요.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요. 사회초년생인 어린 사람이니까 내 얘기는 잘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남자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무슨 얘기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라고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제가 그 남자에게 외로움을 하소연하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며칠간 그 남자와 대화를 했는데 그 남자는 갑자기 저와 통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남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참 동안 하고 마침 사는 곳이 멀지 않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 같은 남자와 만나서 뭘 하겠어. 얘 얘기를 잘 들어줬으니 맛있는 거나 한번 사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남자와 약속 장소로 갔어요. 약속 장소에서 저는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죠. 저와 핸드폰 어플에서 만나 지금까지 대화를 했던 남자는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남편의 전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말이에요. 저는 아이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 장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보고 너무 놀랐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위해 이곳에 무슨 일로 왔냐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빙긋 웃으면서
약속이 있어서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볼일 잘 보고 가라고, 나도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그곳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아이가 저에게 잠시 앉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말하고 앉았습니다.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저와 그동안 대화를 나누고 그날 만나기로 한 상대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수치스러워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대화 상대에게 저는 너무 외롭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여자로서 외롭다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대화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 대화 내용을 되새겨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경수와 통화를 할 때도 경수인 것을 눈치채지 못했으니 저는 너무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전화번호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경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저와 통화를 한 것이라 하더군요. 경수가 하는 말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좀 진정이 되었는데 경수는 저에게 많이 외로웠냐고 묻더군요. 경수는 자기 형이 결혼해서 나가 살게 되고 나서 자기도 독립해서 사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빠가 엄마 옆에 있으니 안심을 하고 독립을 했지만 아빠도 해외로 나가게 되어 저를 많이 걱정했다 하더라고요. 어플에서 저와 한참 대화를 하다가 경수는 저와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혹시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와 통화를 하게 되면서 대화 상대였던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수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를 외롭게 만든 것은 자기에게도 죄가 있다고 하며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경수는 자기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며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에게 다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수는 그런 어플을 통해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아들에게 너무도 미안하고 창피했습니다. 경수는 오늘 우리 데이트하기로 한 거니까 마음껏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며 빙긋 웃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서 저는 경수와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경수도 회사 일이 바쁘고 힘들어 연애할 시간도 없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고 들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경수에게 농담으로 젊은 남자가 그런 어플을 통해 나 같은 나이 많은 아줌마를 왜 만났을까 하고 말했어요. 경수는 얼굴을 붉히며 웃기만 할 뿐 대답을 못하더군요. 저는 경수에게 한참 젊은 나이에 여자를 만나는 이유는 뻔한 거라고 말했죠. 근데 엄마랑 나이가 같은 여자인데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냐고 물었더니 경수는 또 얼굴만 붉힐 뿐이었습니다. 경수의 반응이 재밌어서 저는 계속 장난을 쳤어요. 경수는 그래, 나 여자 나이 안 가린다. 나한테 그렇게 창피를 주고 싶어? 이러더군요. 아, 우리 경수는 나이 많은 여자도 상관없구나. 이런 식으로 저와 경수는 농담도 많이 하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날 경수와 데이트를 하다가 함께 저희 집으로 왔어요. 경수는 몇 달 만에 집에 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저에게 자주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경수와 밤 늦게까지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경수는 다음날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경수를 위해
저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경수와 그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죠. 제 마음속 외로움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경수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모두 들어주고 이해해 주었거든요. 주말이 되어 저는 경수와 나들이를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참 좋았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했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어요. 날이 어두워졌고 저는 식사를 할 때 마신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였습니다. 경수와 저는 바닷가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 자고 가기로 했어요. 경수는 엄마랑 밤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잘 수 있겠다며 좋아하더군요. 늙은 엄마의 얘기가 재미없을 텐데 그렇게 말해주는 경수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저희는 호텔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날도 제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경수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저는 경수에게 나이 많은 여자와 만날 생각까지 한 이유가 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나이가 한참 많은 여자도 여자로 생각이 드냐고 물었더니 경수는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경수는 나이 많은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죠. 저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걸 거라고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경수는 저에게 한참 어린 남자와 만날 생각까지 한 이유를 묻더군요. 저는 요즘 너무 외로웠는데 대화가 잘 통해서 만나보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경수는 그럼 그 대화 상대가 자기가 아니었으면 어린 남자와 사귈 생각도 있었던 거냐고 묻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수는 엄마도 사람인데 외로울 수 있는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경수의 그런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경수에게 나이 많은 여자랑 그런 목적으로 만나고 싶었던 거냐 물었고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더니 경수는 엄마는 어떤데?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경수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대화 상대가 어린 남자였지만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만나고 싶었다. 만나서도 느낌이 나쁘지 않으면 내 마음속 허전함을 채워준 남자가 나에게 뭔가를 원한다면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경수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속으로 많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경수는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경수는 엄마가 외로움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수의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경수에게 원하는 것은 뭐든 해도 좋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말을 하고 제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경수와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수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했어요. 혼자 살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수에게 저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죠. 경수 덕분에 저는 몸도 마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경수도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를 사귈 여유도 없이 퇴사와 집을 오가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경수에게 저는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경수는 또래 여자들을 사귀려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해서
힘들 것 같다고 하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요즘 들어 경수가 저와 만났던 어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간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 모른 채를 했어요. 저도 가끔 그 어플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대화를 할 뿐이었는데 경수는 어떤 생각으로 그 어플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는 경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또래의 여자가 너의 취향이냐고 물었고 경수는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럼 내 친구 중에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혼자 살며 외롭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냐고 물었어요. 경수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있는데 우리 또래 여자가 취향이라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겠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좋다고 하더군요. 경수는 싫다고 했지만 제가 한번 그 친구를 만나보라고 몇 번 얘기했더니 모시기는 척 제 뜻을 따라주었습니다. 경수는 제 친구와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경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저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제 친구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상한 젊은 남자를 소개해줘서 요즘 너무 살맛 난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고 친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수는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경수와 제가 데이트를 할 때 제 친구도 함께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셋이서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하며 가볍게 얘기하는 경수에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경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는 셋이서 만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하는데 셋이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며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수가 원하는 것이 뭔지 제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망설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은 거의 없겠죠.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예전보다 많이 풍요로워진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요즘같이 갑자기 어려워진 시기에도 불우이웃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 또한 나이가 들고 형편이 그리 넉넉지 못한 관계로 예전만큼 사람들을 돕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지만 그래도 한때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봉사를 나간 적이 적잖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1월의 막강 한파가 찾아온 어느 추운 겨울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어울리던 몇몇 부녀회 회원들과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저와 다른 부녀회 회원 한 명과 한 팀이 되었고 우리가 봉사해야 할 독거노인분을 주소를 보고 찾아 나섰죠. 어느덧 독거노인 집 앞에 다다르니 겉보기에도 금세 허물어질 것 같은 집에 연탄불 하나 제대로 지피지 못하는 곳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아랫목을 찾아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방 전체는 너무나 냉골이다 못해 추운데 독거노인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그곳에만 유독 열기가 조금 남아있던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시길래 이번 겨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 나왔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자마자 미안한 기색을 보이시며 어쩌냐고 말을 하지 뭐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며 괜찮다면서 한 팀인 부녀회 회원 한 명과 바로 이리저리 할아버지 집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팀이었던 부녀회 회원이 저보고 큰일 났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뭐가 큰일이냐고 물어보니 사실 오늘 시댁 제사인데 깜빡 잊고 있었다면서
할아버지 집에 걸린 큰 달력을 보니 오늘이 시댁 제사인 걸 그제서야 알았다고 하지 않겠어요?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알면 불호령 떨어질 텐데 큰일이라고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청소하다 말고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뭐 어쩌겠어요. 빨리 지금이라도 가보라고 했지요. 그렇게 하여 갑자기 한 팀이었던 부녀회 회원이 한 명 빠지고 저 혼자서 독거노인 어르신의 봉사를 혼자 하게 되었어요. 집안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언제? 곰팡이에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바닥에 머리카락은 물론 다른 이물질들까지 수북히 떨어져 있고 정말 조그만 집 하나 청소하는데 너무나 힘들지 뭐예요. 이리저리 청소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어르신이 아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보고 올해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올해로 나이가 51살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남편은 뭐 하냐고 물어보지 뭐예요? 우리 남편은 왜 물어보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물어보시는 거라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보고 아이는 몇이나 낳았냐고 하길래 3명 낳았다고 하니까 아이도 쑥쑥 잘 낳는 거 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말이 좀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자꾸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한 팀이었던 부녀회 회원도 먼저 가고 없고 혼자 남아서 이 할아버지 시중을 들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던지. 육체적으로 힘든 것까진 뭐 감수하고 왔다고 하지만 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사람을 신경 쓰게 하는지 그때부터 자꾸만 걸리적거리듯 이 독거노인 할아버지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청소도 다 끝냈고 저는 이제 가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대뜸 그게 무슨 봉사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그럼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시냐고 물어보니 뜨끈한 밥 한 끼는 제대로 차려주고 가야지. 이 늙은 노인네 추운 겨울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밥 한 끼도 안 차려주면서 무슨 봉사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냥 갈 수도 없고 사실 우리는 청소나 빨래 정도만 해주는 봉사였지 밥까지 차려드리는 봉사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넘어갈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그런데 집에 냉장고 하나도 마땅치 않은 데다 반찬거리도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 요 앞에 가게집에 가서 두부라도 사오겠다고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빨리 사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저는 두부를 사러 나갔답니다. 그런데 두부를 사갖고 할아버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니 이 할아버지가 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분명히 아까는 춥다고 옷을 다 제대로 갖춰 입었었는데 어느 순간 위아래 내복바람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저는 놀라서 할아버지에게 추운데 왜 내복만 입고 계시냐고 하니까 춥긴 뭐가 춥냐며 이래봬도 아직 팔팔한 나이라면서 노인네라고 해서 남자가 아닌 거 아니라나 뭐래나 아무튼 별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사가지고 온 두부를 후라이팬에 붙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저희 모습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마지막이 언제였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전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몰라서 물어보냐며 마지막이 자꾸 언제였냐고 하는데 그 기분이 진짜 이상했어요. 독거노인에게 봉사 왔다가 농락당하는 기분이랄까? 저는 할아버지에게 대체 어떤 의도로 물어보시는 거냐고 하니까 알고 다 알면서 왜 시침이 떼냐며 어른이 말하면 대답이나 해줄 것이지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냐고 하지 뭐예요. 생각해보니 이 할아버지 처음 올 때와는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분명히 올 때만 해도 아주 세상 인자한 얼굴로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를 반겨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저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속셈인 건지 참 어이가 없지 뭐예요? 안 되겠다 싶어
빨리 두부나 부치고 가야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두부 부쳐서 새로 지은 쌀밥에 밥상을 내어오니 밥은 또 아주 잘 드시더라고요. 저는 설거지까지 끝내고 이제 가봐야 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왜 벌써 가냐며 더 이따 가지라고 하길래 아니라면서 나중에 다시 온다는 기약 없는 말만 하고 그 집을 허겁지겁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서 생뚱맞게 그 할아버지가 제 꿈에 나오지 않겠어요? 꿈에서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는 목을 움켜잡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깨어보니 시간은 새벽 3시였고 뭔가 찜찜했고 꿈이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안 되겠다 싶어 곧장 택시를 타고 그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지 뭐예요. 보니까 연탄가스 중독 같았어요. 저는 당장 환기를 시키고 할아버지를 깨워봤지만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올 줄 알았다며 냉수 한 잔만 빨리 달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래도 제가 조금 일찍 온 탓에 의식을 바로 찾을 수 있던 것 같았답니다. 얼마 뒤 할아버지는 바로 의식을 찾으셨고 저보고 혼자 있기 외롭다며 더 있다 가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그냥 냉정하게 바로 갈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그 순간 알았다고 말하며 그 할아버지 집에 머물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좁은 집안에서 할아버지와 같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것저것 잘도 시키더라고요.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 좀 주물러 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리도 주물러 달라고 그러고 급기야 머리도 감겨달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줬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까부터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정말 저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다고 말하면서 이 말하면 화낼 걸 알지만 그래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기분이 이상했고 분위기가 이상해서 대충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그 말이 확실히 어떤 말인지 몰라서 대체 뭔데 그러시냐고 물으니 제가 짐작했던 그게 맞더라고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줄까 싶어서 저는 끝내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줬답니다. 독거노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시면 저러실까 싶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정말 나이가 늙어서도 남자구나 싶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너무나 고맙다며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하지 뭐예요. 평생 고마움을 간직하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시면서 또 하는 말이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지? 라면서 또 오라는 뉘앙스를 풍기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안 오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볼 거 안 볼 거 답은 마당에 또 이 할아버지를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갈 수도 없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아무튼 한겨울 독거노인 집에 방문해서 청소에 빨래에 설거지에 게다가 음식까지 차려주고 완전히 힘겨운 육체적 노동까지 더해주니 정말 지칠 대로 지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뒤로 할아버지 집에 몇 번 더 갔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안 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였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한 달간 못 찾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 돌아가셨지요. 뭐 제가 독거노인 분들을 비하하려고 쓴 글도 아니고 독거노인 분들 중 제가 만난 할아버지 같은 분은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단지 저에게 있어 하나의 기억이고 어쩌면 추억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아직도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답니다. 나는 이 상황이 꽤 만족스럽다. 나는 어릴 때부터 동갑이나 연상보다는 어린 여자를 사귀었다. 내 아내도 내가 직장에 다닐 때 고졸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직원의 친구였으니 나보다 6살이 어리다. 파릇파릇하게 어린 나이 신부는
집안의 장녀였다. 나는 오남매 중에 막내이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보다 15살이나 더 많다. 나는 어린 부인과 살면서 너무나 행복했다. 21살에 결혼해서 22살에 아이를 낳은 아내는 육아하느라 육아휴직을 받고 다시 복귀했다. 우리 아이는 장모님이 돌봐주고 계신다. 우리 집은 양가 부모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젊은 장모님은 손자 돌봐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아이랑 같이 게임하고 뛰어 노는 에너지 넘치는 분이었다. 우리 아들은 어린이집에 가기 1시간 전에 놀이터에 나와 그네를 탔다. 그 이유는 그네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일찍 나와야 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장모님은 아침 일찍 놀이터에 나와 외손주를 돌봐주시고 어린이집에 등원시켜 주셨다. 그리고 어린이집 하원 후 놀이터, 동네, 슈퍼마켓 등 손자가 원하는 대로 동행하신다. 그렇게 50대 젊은 외할머니는 동네에서 에너지 넘치기로 유명하다. 게다가 손주가 놀이터에서 놀면서 먹을 간식을 챙겨와서 아이 친구들에게까지 나눠주는 마음씨. 장모님 생신이 다가오기 몇 주 전 아내가 혼자 엄마를 위해 여행을 가자고 했다. 맞벌이하는 우리를 위해 아이를 봐주느라 고생하신 장모님 생신을 특별하게 챙겨드리자는 아내의 말에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응수했고, 이 소식을 들은 장모님은 뛸듯이 좋아하셨고 국내 여행을 하기로 했다. 어머니는 아이를 봐줄 테니 그동안 아이 봐주느라 고생하신 장모님 모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몰래 돈을 쥐어주시면서 장모님 덕에 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장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비싸도 꼭 이 돈으로 사 먹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장모님을 위한 여행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 오랜만에 어른 셋이서 여행을 가게 되니 너무 좋았다. 이번 여행지는 바닷가였다. 나는 새 차를 뽑은 지 1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장모님은 새 차 냄새 때문인지 차 안 공기가 답답하다며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자고 하셨다. 바깥 공기를 맡으며 진정한 후 다시 차를 타고 달리고 리조트에 도착했다. 장모님은 힘든 표정으로 내리셨고 아내가 체크인을 하러 갔다. 나는 장모님을 부축해드렸고 장모님은 내가 차멀미를 생전 안 하는데 몇 시간 동안 새 차 냄새를 맡으니 속이 자꾸 울렁거리네 하며 민망해 하셨다. 아내가 사용하는 차는 좀 작기 때문에 편하게 모시려고 내 차를 탄 것인데 장모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리조트에 짐을 올려놓고 아내, 장모님과 나란히 리조트 구경을 했다. 지하의 게임센터, 식당, 편의점 등을 둘러보고 간단하게 장을 봤다. 식사는 밖에서 다 사 먹으려고 했지만 장모님은 아침 한 끼는 간단하게 빵과 음료수를 먹자고 하면서 맥주와 말린 과일도 샀다. 아내는 리조트에서 누워있고 싶다고 하면서 장 본 것을 들고 들어갔고 장모님은 오랜만에 바다를 보고 싶다고 혼자 보고 올라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 놔둘 수는 없었다. 장모님은 내게 팔짱을 꼈고 나는 보폭을 맞추며 장모님과 백사장에 갔다. 장모님은 심호흡을 하시며 차가운 생수를 마시더니 이제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라며 속이 편해졌다고 했다. 그러더니 바로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다. 딸꾹질이 멈출 때까지 손을 지압해주고 장모님을 부축해서 숙소에 들어갔다. 그동안 건강한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예민한 분인
될지 정말 몰랐다. 장모님은 사위 보기 민망하다고 웃었고 나는 이번 여행은 장모님을 위한 것이니 드시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말하라고 하고 장모님을 부축하고 걸었다. 그때 장모님은 내 손을 잡았고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장모님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말이다. 아내는 수족냉증이 있는데 장모님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가 보다. 숙소에 들어가니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화장실 2개가 있었다. 장모님은 여행 와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다. 큰 방은 우리가 쓰기로 하고 장모님은 작은 방에서 주무신다고 했다. 장모님은 혼자 되신 지 5년이 넘었다.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울증이 와서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우리 아들을 봐주면서 조금씩 밝은 모습을 되찾아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억지로 어린아이에 넘치는 에너지를 받아주는 장모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우리는 저녁 시간에 걸어서 근처 식당에서 게게 요리를 먹었다. 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서비스로 회도 나왔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장모님은 혼자 살면서 손자 챙겨주는 낙으로 살았는데 자상한 사위 덕에 바닷가 구경도 해본다며 만족해 하셨다. 우리는 대게를 먹으면서 술이 빠지면 섭섭하다고 하는 장모님에게 맥주를 시켜드렸다. 와이프는 술을 전혀 못 마신다.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눈동자까지 빨개지는 사람이다. 장인어른의 체질을 닮아 그런 것이고 장모님은 주량이 엄청 세다고 들었다. 그런데 막상 장모님이 술을 많이 드시는 것을 본 적은 없었다. 와이프는 쉬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파하고 숙소로 들어갔다. 아내는 씻을 힘도 없다며 먼저 잔다고 하고 방에 들어갔다. 나도 운전하느라 몸이 피곤했지만 이제 컨디션을 회복한 장모님을 혼자 두고 잘 수 없었다. 장모님은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자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거실에서 맥주를 더 마셨다. 장모님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여행을 오니 오늘따라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생각난다며 울기 시작했고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장모님을 위로해드렸다. 장모님은 갑자기 소리내서 엉엉 울기 시작했고 나는 그 모습에 무척 당황해서 장모님을 안아드렸다. 넓은 내 품에 안겨 서럽게 우는 장모님을 보니 젊은 40대의 남편을 잃고 수절해온 서러움, 장인어른을 향한 그리움이 모두 느껴져 나도 눈물이 찔끔 났다. 장모님에게 다른 분과 남은 여생을 함께 할 생각은 있는지 살짝 여쭤봤다. 장모님은 그건 싫다고 하셨다. 다 늙어서 무슨 재혼이냐고 생각하기도 싫다며 웃어 보였다. 장모님께 그동안 우리 아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장모님은 딸이 직장을 나갔는데 젊은 외할머니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하시며 내 손을 잡아주셨다. 우리는 그날 울다 웃다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모님은 결혼 전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며 늘어지게 자고 싶을 때는 아이를 맡기고 둘이서 잠을 자라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장모님이 힘든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했다. 장모님과 나는 테이블을 치우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장모님은 씻고 주무신다고 했다. 나는 몸이 많이 피곤한데도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까 장모님을 부축했던 일, 장모님을 안아드렸던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장모님은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얼마나 외롭고 약한 여자인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이 살짝 열리면서 자네 자나? 조용한 목소리로 물어보셨다. 나는 잠이 잘 안 오네요. 라고 대답하며 아내가 깰까봐 살짝 문을 닫고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다. 장모님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 방에서 혼자 자기가 너무 무섭다고 하는 것이었다. 젊고 예쁜 우리 장모님이 무섭다는 것은 핑계라는 판단이 들었다. 무서우면 불을 켜고 주무셔도 되는데 굳이 나를 깨울 필요는 없지 않은가? 나는 장모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나는 장모님의 속내를 알아차렸고 아내 몰래 비밀을 만들기로 했다. 같은 공간에 아내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마무리했다. 장모님은 내게 머리를 묶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일은 죽을 때까지 비밀이네. 나는 물론이죠. 5년 넘게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이렇게 말했고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우시냐고 물었더니 감격스러워서 운다고 하셨다. 이렇게 귀여운 장모님을 외면하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우리는 남은 하루 동안 티내지 않고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다. 어제 일에 대해 굳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외로운 장모님은 나만 기다릴 게 뻔했고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장모님의 생신 기념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한동안 장모님과 그 일에 대해 서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다. 아내가 회식하는 날 장모님이 아이를 하원시킨 후 재워주셨고 집에 가시려고 하는 장모님의 손을 붙잡았다. 우리는 그날 장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요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장모님과 만남을 갖고 있다. 장모님은 나와 찰떡같이 잘 맞는다는 말을 해주시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느낀다. 제가 34살 때의 와이프는 22살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3년째의 아이는 없었고요. 와이프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 결혼 후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지이고 아내는 이곳이 고향입니다. 처갓집이 경제적 여력도 되고 신혼이니 처음에는 분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아이 생기고 아이 낳으면 장모님 옆에 있는 게 편하다고 아이를 빨리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아이는 없었습니다. 안 생기더군요. 병원에 갔더니 둘 다 문제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연애 때부터 장모님이랑 무척 친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위해 주말에 셋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는 영화도 같이 보고, 저녁에는 골프도 같이 치고, 아들이 없어서인지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살면서 불편한 점도 많았어요. 특히 집에서도 항상 어느 정도 차려입어야 하고, 아내와 다투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도 없었고요. 아내는 두 사람에게 문제가 없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한의원에 자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결혼한 지 2년쯤부터 집에서 30분 거리에 정말 자상하시고 실력 좋으신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을 알았다며 그 한의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의 휴대폰에 문자가 와서 봤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수정 씨 집에는 잘 들어가셨는지요? 다른데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누가 보냈는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물었더니 메시지를 확인하고 한다는 말이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라고. 최근에 많이 친해져서 오늘같이 저녁도 같이 먹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세상에 어느 의사가 자기 환자와 개별적으로 저녁을 먹을 수가 있는지.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아내가 먼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그 의사 40대 아저씨야 하길래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만나지 말라고 하고는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몇 개월 후 아내는 한이 원의사와 눈이 맞아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고 결국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모가 내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인 것 같았다. 그녀의 입에서 듣는 나의 이름이 왠지 낯설게만 들려오고 오늘은 많이 늦었네. 어서 와서 밥 먹어. 우리 정태. 네, 오래 기다리셨죠. 장모님. 아이, 오늘은 장모님 말고 내 이름 불러주면 안 돼. 나도 정태라고 부를게. 그날따라 그녀가 날 대하는 태도가 많이도 이상했다.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녀의 복장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복장이다. 아래 위 노란색 원피스인데 치마는 하늘하늘 거리는 꽃잎으로 수놓아진 주름 치마에 얇아 보이는 옷이었다. 오늘따라 무지 예쁘네요. 이름을 불러달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급하게 화제를 전환해버렸다. 아무리 격없이 지내는 사이라곤 하지만 과거 장모와 사위로 지냈던 사이인데 어찌 섣불리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는가. 정말 이뻐 보여? 평소 정태가 노란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 어제 하나 샀어. 그녀가 테이블에 저녁상을 세팅하고서는 마치 연인처럼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앉는다. 반주는 뭘로 할까? 소주? 아님 맥주? 네, 장모님이 알아서. 그럼 소주로 하지 뭐.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는 그녀의 뒷모습을 나는 빤히 쳐다보는데 나이에 비해 미모 하나만큼은 특출나다.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했고 주변 사람들에 비해 꽤 센 편이었다. 지금은 건강 때문에 횟수나 양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소주 2병 정도는 가야 좀 얼큰해지고 3병 정도는 먹어야 취한 것을 느낄 정도였다. 자, 우리 사위의 앞날을 위하여. 첫 잔은 원샷. 좋아요. 원샷.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둘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오랜만에 마신 술 기운 탓에 점점 이성보단 감성이 날 지배하는 기분이 드는 게 장모와 좀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혀꼬부라진 말투와 발그레해진 그녀의 뺨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 어느덧 빈 소주병이 4병째가 되어 가고 있었다. 장모님, 우리 그만 마셔요. 이러다 취하면 어쩌려고요. 아, 괜찮아. 오늘따라 기분이 참 좋으네. 취하면 여기서 자고 가지 뭐. 안 돼요. 원룸인데 어디서 주무시게요. 지금도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만 마셔요. 정태 앞에서 좀 취하면 어때? 정 그러면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면 되잖아.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만 그래도 평소에 약간은 새침하고 냉정하기만 했던 그녀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하지만 그런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만 했다. 장모님, 우리 술도 깰 겸 노래방에 갈까요? 장모는 어릴 때 꿈이 가수였을 정도로 웬만한 가수 뺨칠 정도로 트로트 노래를 잘 불렀는데 특히 주현미 노래를 부를 때는 매력적인 음색과 뽕기까지 더해져 한마디로 끝내줬다. 우와, 우리 장모님 노래 솜씨는 진짜 프로네요, 프로. 그럼 이제 노래도 실컷 불렀으니 춤도 한번 출까? 아니, 장모님 저는 춤 출 줄 몰라요. 정말요. 에이, 그렇게 빼지만 말고 한 번만 추자. 나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노래방 기계에서 브루스 곡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팔을 부여잡고 놔주지 않는 장모의 힘에 이끌려 부둥켜 안고 스텝을 밟기 시작했다. 마누라가 바람나서 이혼당하고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는 사위가 안쓰럽다며 장모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한 번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딸과 이혼했으니 장모와 난 이제 남남이라고 했더니 자기는 여전히 날 아들처럼 여긴다며 남처럼 대하니 섭섭하다고 하셔서 장모님 편한 대로 하시라고 한 게 벌써 1년 전 일이다. 근데 요즘은 나와 나이 차이가 고작 12살 차이 나는 젊은 과부 장모가 자꾸 이성적으로 다가와 고민입니다. 이혼 후 처갓집을 나와 그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는 살아야 하니 직장 근처에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게 되었죠. 한 번은 장모님이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노골적으로
자기도 옆구리가 시리니 김서방 장모도 남자 만나 시집가도 되겠나? 그러는데 저는 이혼했는데 왜 저한테 물으시냐고 상관없으니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시면 만나보라고 괜찮다고 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은 나를 만나러 올 때마다 옷차림이 과감해져 늘 짧은 치마를 입고 찾아왔다. 장모는 젊었을 때부터 다른 여자들보다도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이쁜 옷 있으면 꼭 가지고 싶어 하고 예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었어요. 김서방, 이 옷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치마 길이가 너무 짧아 보이지는 않나? 우리 장모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대로 밖에 나가면 장모님 좋다고 남자들이 줄줄 따르겠는데요. 이혼 전 장모님 대할 때만 해도 이런 감정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처음 장모님을 뵀는데 아내의 부친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었고 혼자 힘으로 예쁜 딸을 잘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선물 꾸러미를 잔뜩 챙겨갔죠. 그런데 솔직히 장모님의 첫 인상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도로 너무 젊어 보이시고 아름다워 보여셔서 제가 상상했던 장모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또 오랜 동안 헤어샵을 하고 계셔서 그런가 옷차림이며 머리 스타일이며 여자친구와 같이 밖에 돌아다니면 언니라고 해도 믿겠더군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제 자취방으로 찾아오면서부터 장모님을 볼 때마다 점점 장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길이 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 없이 혼자 지내시는데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장모님을 내가 잘 지켜드려야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럴수록 장모님에게 느끼는 제 감정은 이상해져만 갑니다. 얼마 전에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오셔서 제 방 청소를 하시고 욕실에서 씻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가니깐 수건이 하나도 없다면서 저를 부르시더니 가져다 달라더군요. 그때 욕실 문 사이로 수건을 건네주는데 얼마나 설레이던지. 그리고 욕실에서 씻고 나와 머리를 수건에 싸매시고 주방에서 저 먹인다고 저녁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찌릿해 온다고 해야 할까요? 이혼 후에도 한 달에 2번 정도 머리를 장모님이 하시는 미용실에서 자르는데 장모님이 얼굴이 예뻐서 그런지 갈 때마다 미용실에는 아저씨 손님들이 잔뜩 와 있습니다. 장모님이 아저씨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장모님 미용실 그만두게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근데 최근에 장모님께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고 며칠 전에는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길래 제가 외박은 절대 안 된다고 나도 모르게 마구 화를 내버렸어요. 장모님은 제가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겠다고 하시고요. 이혼 후 집으로 찾아오는 장모님이 싫지가 않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저 어쩌면 좋죠?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2년 정도 연애하고 지금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같은 회사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아내는 20살, 제가 27살에 둘이 만나기 시작을 했죠. 당시 여자친구는 고졸이고 생산직이라 둘의 만남은 처음부터 말이 굉장히 많았네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청순한 외모에 착한 마음씨, 그리고 기 죽지 않는 당찬 모습에 반하였고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키도 크고 엄청 미인입니다. 결혼 전에 장모님 뵈러 갔을 때만 해도 이런 감정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처음 장모님을 뵀는데 아내의 부친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었고 혼자 힘으로 예쁜 딸을 잘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선물 꾸러미를 잔뜩 챙겨갔지요. 그런데 솔직히 장모님의 첫인상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도로 너무 젊어 보이시고 아름다워 보이셔서 저희 아내랑 완전 판박이더군요.
제가 상상했던 장모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또 미용실을 하고 계셔서 그런가 옷차림이며 머리 스타일이며 여자친구와 같이 밖에 돌아다니면 언니라고 해도 믿겠더군요. 장모님이 어릴 때 결혼해서 아내를 낳았다는 얘긴 들었지만 식사 자리 내내 얼떨떨해져서 머리가 멍했습니다. 젊으셨을 때 남자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으셔서 능력 좋으신 장인어른께서 열정적으로 다가오셔서 일찍 결혼을 했다는데 마치 장모님과 딸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저를 볼 때마다 장인어른이 생각이 나신다며 그러시대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아내를 낳으셨다는데 인사드리러 갔을 때 장모님 나이는 40대 초반 저와는 15살 차이가 나더군요. 영화배우 전인화 같은 아우라가 풍기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외모도 얼굴이 뽀얗고 부잣집 사모님처럼 생기셨어요. 딱 전인화님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 후 바로 처갓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처갓집에 같이 살면서 장모님을 볼 때마다 점점 장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길이 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 없이 혼자 지내시는데 집안을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장모님을 내가 잘 지켜드려야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럴수록 장모님에게 느끼는 제 감정은 이상해져만 갑니다. 얼마 전에는 장모님께서 샤워를 하시고 욕실에 수건이 하나도 없다면서 저를 부르시더니 가져다 달라더군요. 그때는 얼마나 설레이던지. 그리고 욕실에서 나와 머리를 수건에 싸매시고 주방에서 저 먹인다고 저녁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찌릿해 온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한 달에 2번 정도 머리를 장모님이 하시는 미용실에서 자르는데 장모님이 얼굴이 예뻐서 그런지 갈 때마다 미용실에는 아저씨 손님들이 잔뜩 와 있습니다. 아저씨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장모님 미용실 그만두게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길 가다가 맛있는 게 보이면 아내보다 장모님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붕어빵과 꽈배기 튀김을 몇 번 사드린 적도 여러 번입니다. 장모님이 제 머리 깎아주고 제 머리를 감겨주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장모님의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만큼이나 장모님을 생각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장모님께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밤 12시에 들어오고 며칠 전에는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길래 제가 외박은 절대 안 된다고 나도 모르게 마구 화를 내버렸어요. 아내가 황당해하며 사위가 해외여행은 못 보내드릴 망정 친구들과 고작 1박 2일로 온천에 다녀온다는데 가지 말라고 하다니 저한테 불효한다고 마구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남자랑 가는 거 아니냐고 따질 뻔했네요. 저 어쩌면 좋을까요? 장모님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을 날이 올까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20대 후반에 입사해서 근무한 지 10년 조금 넘었고요. 지금은 서울본사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네요. 사귀기 시작한 지 1년 된 여자친구는 있는데 아직 미혼이네요. 5년 전에 진급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지방 공장에서 근무할 직원을 지정해야 하는데 대부분 유부남이거나 서울 출신 총각들이어서 아무도 지방에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왠지 솔로인 제가 내려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무래도 지방까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가족들을 두고 혼자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요. 결국은 홀몸인 제가 내려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네요. 이틀 동안 새로운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를 해주고 목요일 하루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면서 종일 짐을 정리하고 내려갈 준비를 하고 전세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네요. 그리고 금요일에 지방 공장에 내려가서
같이 근무하게 될 직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어요. 직원들에게 어디에 집을 구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집을 구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에 방문하였어요. 몇 개의 부동산이 보였는데 그 중에 상가 면적이 커 보이고 간판도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세련되어 보이는 부동산으로 들어갔네요. 인테리어만큼이나 세련되어 보이는 여사장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하자 날이 덥지요?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릴까요? 하시면서 시원한 바카스 한 병을 주시더라고요. 바카스를 마시면서 간략하게 저의 상황을 얘기하고 이곳에서 4년 정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집 상태 좋은 원룸을 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자 물건이 몇 개 있다고 보러 가자 하더라고요. 여사장님의 차를 타고 3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원흥촌으로 집을 보러 갔네요. 집을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좁거나 낡았거나 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보이질 않았어요. 한 블럭 떨어진 동네를 보러 가자 해서 갔는데 역시나 주변이 시끄럽거나 입구 쪽 주변이 지저분해서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날은 더웠는데 걸어 다니니까 힘이 들었어요. 여러 집을 보다 보니 힘들고 덥고 계속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사장님께 미안하기도 해서 커피숍에서 시원한 음료수 사겠다 하고 커피숍에 들어가 음료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집이 낡아서 마음에 안 들면 인근 신도시 쪽 동네에 신축 오피스텔을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좀 더 거리가 멀어지긴 하지만 생활하기에는 편리할 거라고 했어요. 천천히 음료수를 다 마시고 나서 신축 오피스텔이 많다는 동네로 이동을 했어요. 차로 20분 정도 되는 거리더군요. 서울에선 출근 시간이 1시간이었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데 집안은 먼 거리라 생각했나 봐요. 신축 오피스텔이 많이 있더라고요. 깨끗하고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도구들도 모두 갖춰져 있어서 마음에 들긴 했는데 이번엔 가격이 문제였네요. 암튼 구미에 딱 맞는 집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생각 좀 해보고 내일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저녁 늦게 서울로 돌아와서 잠이 들고 다음날 늦지막히 일어나서 씻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괜찮은 집이 있는데 오늘 볼 수 있겠느냐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해야 하기에 피곤했지만 아침 겸 점심을 간단히 챙겨 먹고 집을 보기 위해 급히 지방으로 내려갔네요. 또 구미에 안 맞으면 어쩌나 고민하면서요. 오후 4시경에 도착해서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속으로 부동산도 해먹기 힘들구나 생각했네요. 집 하나 거래하려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손님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걸 보니 죄송스러워져서 되도록이면 계약해야겠구나 생각을 했네요. 사장님의 차를 타고 10분 정도 가니까 주택단지인데 조용한 동네가 나오더라고요. 사장님이 거주하는 아파트인데 생활편의 시설은 많지 않지만 넓은 공원도 있고 조용하고 집값 저렴해서 자동차만 있으면 그럭저럭 지내기 좋은 동네라 하더라고요. 복도식 구축 아파트이고 2년 전에 집주인 부부가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했는데 갑자기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놓고 가는 집이라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오래됐지만 집 내부는 깨끗하고 좋아 보였어요. 혼자 살기에 크기도 적절하고 오피스텔이나 원룸보다는 사람 사는 집 같아서 잘 됐다 생각하고 4년 거주하기로 하고 그날 계약을 했네요. 계약서를 쓰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밥은 먹고 내려왔냐길래 간단히 먹고 왔다고 하자. 지금 식사를 배달을 시킬 건데 양이 많으니까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계약하러 왔다가 저녁까지 먹게 되었네요. 이런 게 시골 인심인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혼자 드셔야 한다고 하셨고 배고프기도 해서 맘 편하게 맛있게 먹었네요. 저녁 늦게 서울로 복귀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약해놓은 이삿짐 차에 짐을 실은 것을 확인하고 저는 차를 끌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처음으로 몇 년을 서울을 떠나 사는 거였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마치 해외에 나가는 기분 같았어요. 이사짐 센터에서 짐을 모두 내리고 정리까지 해주고 가고 나서 자잘한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집들이 화장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좋은 집이니까 편하게 잘 살으라 하시면서요. 부동산에서 이 정도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짐 정리를 마치고 음식을 사기 위해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구입해서 냉장고에 쟁여놓고 첫 주말을 보냈네요. 공장에 발령을 받고 나서 적응 기간 거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갔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차츰 공장 생활에 익숙해지고 해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차를 끌고 30분 정도 가서 서해안 바다를 보았고 평일에 퇴근을 하고 나서 그리고 주말에는 공원에 나갔어요. 익숙해지니까 그곳 생활도 그리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서울처럼 교통지옥이 아니고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지도 않았고 집 밖으로 나오면 산이 보고 숲이 보이니까 뭔지 모르게 힐링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인상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지가 않아 좋았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TV를 보다가 갑자기 곱창이 먹고 싶더라고요. 동네에 곱창집이 어디 있나 검색을 하고 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운동화를 신고 걸어갔어요. 아파트에서 5분 거리의 곱창집에 도착해 곱창과 소주를 주문을 하고 앉아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지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오신 거였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옆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사장님은 옆 테이블에서 얘기하시면서 먹고 저는 TV를 보면서 조용히 먹는 데만 집중했어요. 한 잔 마시고 안주 하나 먹으면서요. 그런데 가끔씩 사장님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혼자 먹고 있는 제가 안쓰러워 보였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개의치 않고 열심히 먹었네요.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사장님께서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할 건데 같이 가자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같이 가게 되었네요.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호프집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사장님께서 지인분께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 이사와서 몇 년 살게 되었는데 본인이 어렵사리 좋은 집을 구해줬다는 말을 하셨어요. 사장님과 저만 연거푸 잔을 비웠고 지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더라고요. 저와 공감대가 없으니까 할 말도 없고 하니 어색해져서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지인은 먼저 일어나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과 둘이만 남게 되니까 오히려 편해져서 저는 맥주를 더 마셨네요. 사장님이 편하게 얘기를 잘해주시니까 할 말도 많아지고 전혀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술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서 개인사도 늘어놓게 되었네요. 보기보다 나이도 좀 있어서 어느덧 40살 넘었고 아직 미혼인데 결혼 생각이 점점 없어져서 고민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요즘은 일에만 파묻혀서 보내는 시간이 야속하다고도 했고요. 사장님은 저의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위로해주고 하니까 저의 입에서 이야기가 술술 나왔어요. 그날 맥주를 정말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50대라 하셨는데 처음엔 40대로 봤네요. 부동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하니까 피부관리 같은 외모 관리를 잘하셨을 뿐 아니라 예쁘장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특유의 흥이 있고 활발한 성격이라 더욱 젊게 보였어요. 한참을 얘기하다가 노래방을 가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너무 넋두리만 늘어놓아서 그랬는지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 좀 풀러 가자더라고요. 어느덧 둘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노래방에 가서 맥주를 시켜놓고 신나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장님은 노래도 잘 부르셨어요. 몸을 가볍게 이리저리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레 분위기를 타서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고요.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취기가 올라오고 몸이 힘들고 해서 자리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면서 사장님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이윽고 사장님이 조용한 발라드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감미로운 발라드를 부르는데 노래를 정말 잘 부르시고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부동산 사장이 아닌 여자로 보이기 시작해서 머릿속이 꽤나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네요. 이성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성은 저를 절제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장님 옆으로 갔어요. 사장님은 저의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본인에게 다가오는 저를 보고 살짝 웃으시고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저는 한 손을 들어 박자에 맞춰 좌우로 흔들면서 분위기에 맞추면서
한 손은 어깨 동무하듯 사장님의 어깨에 올렸어요. 마치 친구들과 노래 부르면서 어깨 동무하는 것처럼요. 뿌리친당할 각오하고 용기를 냈는데 의외로 사장님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좀 더 과감하게 사장님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 상태로 가만히 서서 사장님의 노래를 듣다가 점차 몸을 사장님 쪽으로 틀어서 밀착했어요. 그래도 가만히 계시길래 옆에서 사장님을 안아버렸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안긴 채로 노래를 부르다가 이윽고 마이크를 내려놓으셨어요. 둘은 반주에 맞춰서 블루스를 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심장 뛰는 것이 사장님한테 느껴졌을 거예요. 저는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사장님의 입술을 덮쳤고 그대로 키스를 하기 시작했네요. 달콤했어요. 잠시 후 저의 손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위쪽은 허락하셨는데 아래로 향하자 저의 손을 붙잡더라고요. 그렇게 10분 정도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나자 사장님이 이제 그만 나가자 하더라고요. 아쉬웠지만 더 이상은 무리인가 싶어서 주섬주섬 짐을 챙겨 노래방에서 나왔네요. 집에까지 같이 걸어오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저에게 짓궂다고 하시면서 여자친구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없다고 했고 혹시 기분이 나빴다면 죄송하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웃으시면서 본인도 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사장님 댁은 바로 옆동이었어요. 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누웠는데 기분이 정말 좋으면서 아쉽더라고요. 잠들 때까지 사장님 생각만 했었네요. 이후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일에 파묻혀 지내면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자 사장님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장님을 여자로 생각하니까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노총각 특유의 외로움에 사무치게 된 거지요. 사장님께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싫어하시겠지? 이대로 끝내야 한다는 생각과 술 한잔 마시자고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바보처럼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냈네요. 토요일 저녁이 되자 외로움은 극에 달했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문자를 보낼까 말까 1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사장님, 같이 식사하실까요? 하고 문자를 보냈네요. 5분, 1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디로 갈 건데요? 하고 답장이 왔어요. 속으로 한호를 지르고 꼼장어에 소주 어때요? 답장을 보내고 둘은 인근의 꼼장어 집에서 만났어요. 사장님은 예쁘게 꾸미고 원피스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꼼장어를 구우면서 쉬지 않고 말을 했고 사장님 접시 위에 꼼장어를 놓아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보다 연상이니까 앞으로 누나라 부른다고 하자 웃으면서 그러라 하시더라고요. 둘의 소주잔은 쉬지 않고 비워지고 채워졌고 분위기는 뜨끈뜨끈하게 무르익어갔네요. 배부르게 먹고 이어서 마시고 두 번째 나와서 사연을 조금 걷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누나, 조용한 데 가서 잠깐 쉬다 가실래요? 하고 도발을 해버렸어요. 누나는 또 웃으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조용한 텔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동안 쓰지 못했던 열정을 불태워버렸는데 그날 밤 지리산 천왕봉을 3번이나 정복해버렸고 누나는 이런 저를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이후로 누나와 자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네요. 지방으로 유배를 떠나온 것 같아서 속 쓰렸는데 저의 유배 생활은 누나 덕에 행복한 유배 생활이 되었던 거예요. 천사 같은 누나 덕에 행복한 유배 생활을 4년이나 하고 유배지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뒤로한 채 다시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아 상경하게 되었네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은 8천 정도인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30대 중반에 짧은 기간 연애를 하고 마누라가 임신을 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인물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시할 때 무진장 무시당했어요. 승부욕이 발동해서 끝까지 매달려 연애를 시작했고 피임에 실패해 중절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임신 5개월 차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이후 부부관계가 순탄치 않았어요.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원망했고 가끔씩 폭력을 행사했어요.
와이프가 화가 났을 때 잠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외식이나 선물이었는데 이 또한 오래가진 못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잠자리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 때문에 못한다 하고 살 빼오면 해준다 하고 피임 안 하면 안 한다 하다가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네요. 그래서 자궁 내 피임 기구를 시술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거부했습니다. 1년에 겨우 한두 번 할까 말까 했지요. 혼자서 해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스스로 한심하다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바람을 필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 후 병든 아버지를 봉양하며 고아처럼 살면서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절실했기에 여자 나오는 술집에서는 2차도 안 받고 단 한 번도 한눈조차 팔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과 회사를 반복하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차가 낡았다며 차를 바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더 탈 수 있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좋은 차가 필요 있냐며 다음에 바꾸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아주 그냥 몇 날 며칠을 못 살게 굴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냉랭한 기류가 흐를 때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와이프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핸드폰에는 낯선 남자와 나눈 대화가 있었어요. 나에게는 전혀 해주지 않았던 그 다정한 말들, 남편인 저와 해야 하는 말들을 다른 남자와 나누고 있었어요. 화가 솟구쳤지만 밖으로 나와 마음을 가다듬고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제가 눈치를 챘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만나는 남자라고 자백을 하더라고요. 일단 전화를 끊고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누구냐고 다시 물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랑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만난 남자라고 하더군요. 와이프는 동네 아줌마랑 한 번씩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하면 니는 술 먹고 안 들어오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곤 했어요. 그래서 바람핀 거 맞냐 잠자리 가진 거 맞냐고 하니까 당당하게 맞다고 하네요. 저는 그 당당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처음으로 아내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다가 몇 가닥 자르다가 그만두었어요. 저도 저를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집과 회사를 반복하며 힘들게 가정을 위해서 살았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었고 너무 억울했고 정말 분했어요. 집사람한테 욕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물건도 부셨어요. 1시간을 추궁하고 누구냐고 상간남과 삼자들면 하자며 앞장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은 결혼 후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네요. 저는 그동안 수백 번 했던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집사람한테는 처음으로 이 말을 들었네요. 그 흔한 미안하다라는 말을 왜 바람핀 것 때문에 들어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자괴감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전화 목록과 대화 내용을 모두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분한 마음을 억누르고자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 사이 집사람이 돌변을 하고서는 갑자기 큰 소리를 쳤어요. 너 이거 하나 때문에 앞으로 내 위에 서려고 하지 마라. 딱 이 옷인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몇 시간 후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영이가 왜 집을 나왔냐고 물어보길래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왜 핸드폰을 뒤져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꼭지가 돌았어요. 이번엔 제가 처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나 내 편이 되어줄 거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이미 소식을 들은 처형도 바람핀 건 잘못한 거 맞지만 제부도 때렸다면서요? 바람핀 거랑 폭행이랑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부도 사회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2차 하거나 바람핀 적 없어요? 라고 하네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십수년간 나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도 그냥 나는 무게중심 가족에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던 겁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직 미취학인 둘째가 엄마가 없다며 울고불고해서 그 우는 모습을 보니까 어릴 적 내가 생각났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달라고 보채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 바꿔줬어요. 다음날부터 애들 챙겨서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서 분주히 움직였어요. 둘째 머리 묶어주고 옷 입히고 하는데 너무 서툴렀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 장모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집사람과 집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이혼할 거냐, 아님 용서하고 살 거냐라고 하는데 집사람 표정에는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화가 나다가도 애들이 옆에서 철없이 웃고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저는 각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누라는 자기도 나한테 원하는 내용을 각서에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일단 적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할 것이며 절대 외도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추후 발각 시 위자료 지급하고 즉각적으로 이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람도 저에게 원하는 걸 적었어요. 양말 옷빨래통에 넣기, 상대방 무시하지 않기 등이었습니다. 외도와 양말이 동급 취급당하면서 장모님도 저보고 생활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딸이 그렇게 되었다며 나무라더라고요. 각자 각서를 다 적고 사인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사람과 합방을 하기 위해 그리고 작은 애와 분리수면을 하기 위해서 작은 애 방을 꾸몄어요. 하지만 집사람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어요. 그 1년 사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삶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사람 핸드폰 번호 바꿔 상간남과 차단시킨 거 이외에는 더 난 게 없습니다. 지금 집사람은 철없는 애 둘을 데리고 기독교 이단 사이비 종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지치고 반쯤 정신이 나가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문득 큰애가 진짜 내 아이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이상하게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몇 개 뽑아 친자 확인까지 준비했으나 만약 사실이라 해도 아이와 저에게 모두 충격일 것 같아서 진행을 포기했습니다.